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사표를 내고 휴대전화까지 끈 채 한때 잠깐 잠적했던 김호수 총장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사표가 반려됐습니다. 사표를 철회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겠군요. 김호수 총장의 결국 사표는 반차에 그쳤다. 한 조간신문 이렇게 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도 비판하고 국회도 비판했다는데 도대체 문 대통령의 진위가 뭔지는 아리송합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질문 드립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결기 어린 사표는 왜 반차에 그쳤을까요? 두 번째 질문. 문재인 대통령은 양비론을 펼쳤다. 대통령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 찾아보겠습니다. 조간신문 키워드 4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주문. 동아일보 3면의 기사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주문했다는 걸까?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만나줬어요. 검찰총장 결기 어린 사표를 던졌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사표가 철회됐죠. 국민들 검찰의 수사력은 믿지만 공정성은 의심한다. 검수완박을 찬성한다는 건지 검수완박이 문제가 있다는 건지 전혀 밝히질 않아서 아리송합니다.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를 설득하라. 자,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데 또 국회를 설득하라고 한 거 보면 민주당을 검찰총장으로서 좀 반대해달라라는 뜻 같은데 검찰을 또 질타했습니다. 이거 어떤 장면일까요? 검찰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양새만 갖춘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 논란의 오늘 장면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정. 참 좋은 단어죠. 한겨레신문 3면에서는 이 좋은 단어를 어떻게 썼을까요? 함께 보시죠. 정 못 되는 윤. 정 때문일까요? 40년 지기의 우정. 청문회에서 판단해달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못 대고 있다. 여론 악화에도 버티기다. 한겨레신문 매우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위기관리가 서툴다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정호영 의혹에 답변 않고 침묵. 대선 때도 초기 논란이 일었을 때 초기에 부인하다가 무리한 해명과 사과 행태가 되풀이됐다. 20대 지지층의 여론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인수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은 어차피 함께 갈 수 없는 건 아닌가라는 기류도 또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둥지. 한국일보 6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새 여당의 둥지 튼 다당제 신봉자 안철수. 제목이 뼈를 때리는군요. 첫 목표는 당권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이준석 국민의힘 합당을 했습니다. 이름은 국민의힘입니다. 흡수 합당인 거죠.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의 다음 넥스트 스텝이 무엇일까? 한국일보는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당권 도전도 만만치 않다라는 당내 시각도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첫날. 조선일보 신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사장님, 거기 자리 있나요? 몇 명이요? 50명이요. 아유, 있고 말고요. 사장님들 3년 만에 웃었습니다. 757일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됐죠. 풀린 첫날이었습니다. 젊음의 거리 홍대는 북적이었고 초등학교 3학년들이 첫 난생처음 첫 운동회를 하고 있는 사진도 참으로 정겹습니다. 일상적인 모습들인데 코로나 국면이 길어지다 보니까 3년 만에 보는 일상적인 모습이 왜 이렇게 정겨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불같은 열정적인 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1등 공신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꺼낼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논란의 장면입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장면이기도 하고 논란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왜 만난 걸까요?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 장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과 당부, 법사위는 그러거나 말거나 속도전.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 가지 결말이 다를 것 같습니다. 논란에 검소한 바, 그 끝은 무엇일까요? 그 결말은 어떻게 귀결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왜 도대체 검찰총장을 만난 걸까요? 그만둔다는 검찰총장을 말이죠. 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부터, 첫 번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마다 논쟁적인 장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둔다는 총장 불렀어요. 핸드폰 끄고 한때 잠적한 총장 불렀습니다.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검찰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 앞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검찰의 수사력을 신뢰하는 것도 맞고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맞다. 그러니까 이 말 두고 보면 수사는 검찰이 해야지. 그런데 검찰은 개혁해야지. 또 이거예요. 검찰 수사를 신뢰한다? 그럼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뺏겠다는 검소한박에 찬성한다는 건가? 반대한다는 건가? 아리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계속 보시죠. 과거의 역사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와 제도와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국회 설득을 당부합니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 자, 일각의 조간신문에서는 이건 국회를 비판한 거다. 민주당을 비판한 거다. 라는 해석도 있고 원칙론적인 얘기에 불과하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총장이 검사를 대표해서 직접 국회를 설득해라.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민주당의 검소한박을 막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역시 아리송합니다. 저는 도저히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거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로서는 필사즉생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사의 표명 반려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입장이십니까?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 대통령의 아리송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에 대한 해석 잠시 후에 해보겠고, 첫 번째 질문은 이양수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이 필사즉생의 각오로 사표를 내고 휴대전화까지 껐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필사즉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아리송한 메시지를 전해 듣고 갑자기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한다고 사표를 철회했습니다. 이게 필사즉생 저희가 알고 있는 자세가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김호수 총장이 원래 좀 부드러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기선 너무 부드럽네요. 사실은 지금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검찰 조직 전체의 명운, 그 조직의 명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의 근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처음에 사표 내고 핸드폰 끄고 이럴 때는 좀 결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김호수 총장도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국가의 미래와 대계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래도 있구나 저런 예.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호수 총장 면담을 이제 받아들이고 만나서 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예우 차원에서 만나준 거고 만나준 거다. 그다음에 어떤 결론도 내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예. 다 아는 얘기예요. 검찰 수사 능력이 있죠. 검찰 수사 잘해. 예. 검찰의 수사 공정성 문제 있죠. 공정성 문제 있어. 그래서 매번 검찰 개혁 얘기 나오고 예. 그런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법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든지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사표를 철회하고 열심히 해서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그래요. 저거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의 지금 입장에서는 많은 검사들이 실망하고 국민들도 왜 총장이 왜 저러지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저 법안 그냥 반대하면요 민주당에서 추진을 못 해요. 아무리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나중에 거부권 행사하면 저기 통과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청와대의 기류를 파악을 하고 예. 저걸 모든 법을 추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저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어떤 그 무리하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수 청장께서 저러시는 것은 예. 좀 저는 왜 그런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간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께 좀 묻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처음에는 결기 있었어요. 나를 탄핵하고 가라. 국회에서 그런 메시지도 냈잖아요. 근데 그런 결기가 예컨대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이 법 잘못됐습니다.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 라고 관철되지 않으면 나는 사표 쓰겠다라는 결기인 줄 알았는데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리송한 메시지인데 그냥 만나고 돌아와서 사표를 철회하면 어떤 조간신문은 반차. 그러니까 약간 중요한 점심 약속 있을 때 잠깐 5점만 휴가 쓰는 반차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던데 검찰 출신께서 보시기엔 이 검찰총장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호수 총장은 윤석열 당시랑 굉장히 비교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아니다 싶으면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면담 요청했잖아요. 예. 그럼 면담 요청은 가서 설득을 당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에요. 아, 설득 당하기 위해서 가진 않았겠죠.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득하러 가는 거죠. 그럼 대통령을 설득해야죠. 예. 근데 그게 설득하는 게 자기 의지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치관이고 자기의 사명감이고 그럼 대통령 끝까지 설득해야 하고 대통령이 설득이 안 되면 예. 대통령 만약에 민주당에서 입법을 해오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근데 대통령이 거기서 즉답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제 사표를 반드시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검찰 출연 못 하겠습니다라는 그렇죠. 저는 검찰총장에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예. 동력도 상실했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고 예. 거기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면담을 하고 나와서 결단을 내려야죠. 그런데 대통령의 어떠한 메시지 자체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럼 김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김 총장이 얻은 건 대통령이 한번 만나줬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면담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 패싱이거든요. 내가 너를 만날 필요가 없다. 입법은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럼 검찰총장으로서 체면에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단 만나준 것 자체가 체면을 세워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다. 그러면 우리 검찰도 사실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률에서 대통령 입장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뭔지. 예.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가 거부권 행사할 거야. 나는 반대해. 아니면 나는 찬성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관철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라면 사표를 내는 게 맞죠. 그런데 그냥 약간 어중중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라는 대로 제가 한번 저지르서 총력하고 의견도 모아보고 설득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겠다. 안 되면 말고. 그렇죠. 그래갖고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어때? 그다음에 사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결기를 가지고 과연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저지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뭐 설득해야죠. 민주당 설득하고 입장을 밝혀야겠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어떤 입법과는 다른 상황이잖아요. 예. 이걸 막 밀어붙이고 있고 지금 며칠 안에 이게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큰데 저렇게 뭐 대통령 만나 뵙고 오니까 뭐 일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한번 저지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아요. 납득이 안 된다. 예, 예. 김광삼 변호사님이 실제로 검찰에 부장 검사에게 항명하고 사표 쓰고 나오셨잖아요. 아니 그건 뭐 비밀입니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총장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해 갈까요? 정치권에 나오고 있는 해석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정치권, 아니 결론을 내줘야 할 대통령이 남일처럼 무책임하다라는 얘기가 조선일보에 쓰였고요.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 찬성하시는 차원이다. 이건 찬성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건 대통령의 힘을 실어준 거다. 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 아무 일도 못하는 검찰 만들겠다는 검수완박 앞에서 검찰의 역할을 다 해달라는 어불성설이다. 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의 다양한 해석입니다. 자, 두 분께 묻겠습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대통령의 저 메시지 아리송한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김호수 총장이 어제 대통령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면담하고 나오자마자 사표를 냈는데 나는 끝까지 이 사퇴하겠다라고 입장을 언론 그 인터뷰를 한다든지 네네. 입장을 표명을 하면 그런 최소한의 어떤 임명권자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면담 끝내고 나오자마자 저는 사표 철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아닐 뿐더러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고위공직자로서 예의가 아닌 거죠.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검찰총장이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못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어떤 임명을 했는데 대통령으로서도 그것은 도리가 아닌 것이죠. 책임의 자세가 아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검찰총장이 면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인간적 도리로 보나 또는 이제 검찰의 수장으로 보나 그 면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합당한 결정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이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서 면담을 했다면 김호수 총장이 면담 끝나자마자 나와가지고 나는 끝까지 사퇴할 거다 이래 하는 것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자세와 도리를 지켰다 최소한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김호수 총장이 만나고 나오자마자 사퇴한다라고 그 입장을 끝까지 이제 그 견지를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조만간에 아마 사퇴할 것 같아요. 아, 다시 조만간 사퇴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는데 김호수 총장보다 나이로 따지면 10살이 많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학번으로 따지면 9학번이 많습니다. 사시기수로 따지면 7기수가 김호수 총장이 많습니다. 어차피 사퇴할 거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검찰의 문화상 기수 문화가 엄청나게 강한데 저 검찰총장은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이미 불신임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면담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사퇴 입장을 그렇죠. 그래서 좀 며칠 지나면은 저는 사퇴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지금 돼 가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전재수 의원께서 보시기에. 저는 원론적 차원에서 하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도 그랬고 단 한 번도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이게 세계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고 명징하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스스로가 임명한 임명권자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해석입니다. 이재명 기자, 몇몇의 조간신문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이 일과 관련해서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하는 조간신문들이 많습니다. 몇몇 신문들은. 잠시 후에 우리가 사설도 보여드릴 텐데 이유는 검찰의 수사력을 국민들이 믿고 있다라는 말과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게 조간신문들의 지적이에요. 검찰의 수사권을 국민들이 믿으려면
지금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성립되면 안 된다.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최소한의 입장은 밝혀야 되는데 계속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 내지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것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무책임하다. 이런 조간신문의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조금 전 전재수 의원께서는 굉장히 명징하다 대통령 메시지를 했지만 어제 70분간의 면담 속에 김호수 총장이 대부분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대부분 경청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마디 했는데 그것이 모든 언론마다 해설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근데 대통령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지만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메시지인 거죠. 예. 그런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으니까 출중한 능력을 갖고는 수사를 박탈하겠다라는 게 이게 합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논리입니까? 저는 사실 거기에서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에 공정하지 않으니까 선거관리 권한을 박탈해서 뭐 중대선거관리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주자라는 주장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그 논리 자체가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외부의 통제나 내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그런 논의가 되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면서 수사 공정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오히려 논의 자체를 엉뚱하게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 두 번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수사의 능력은 충출하지만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 총장이 검사를 대표해서 국회를 한번 설득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는 뭐죠? 나는 잘 모르겠으니 당신이 가서 국회를 한번 설득해 보시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 수반을 대신해서 법무행정을 대표하는 게 장관입니다. 근데 박범계 장관 한술 더 떠서 국회에 어떻게 했냐면 본인의 의견과 검찰국의 의견이 다르다고 두 개의 의견을 같이 냈습니다. 그런데 국회라고 하는 조직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공간이지만 행정부는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게 행정부의 역할인 거죠. 예. 그런데 장관은 나는 내 생각과 검찰국의 생각이 다르다. 법무부의 생각은 다르다. 대통령은 난 잘 모르겠으니까 총장이 가서 한번 설득해봐라. 뭐 나는 모르겠다는 표현은 없지만 총장이 가서 한번 설득해봐라. 이것이 과연 행정부의 수반과 행정부의 수반을 대신하는 장관이 보여야 할 태도인지 만약에 그것이 본인들은 검수완박에 동의를 한다면 그걸 검찰을 설득하는 역할 또한 그분들한테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과연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저는 이런 상황들 늘 혼란과 혼선 때마다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참모디에 숨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런 약속을 만들어낸 게 지금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재수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은 실제로 대통령이 이렇게 원칙론적인 양비론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힘을 실어주는 거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거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해석적이고 논란적인 장면이잖아요. 이 대통령의 이 메시지와 행동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신문의 사설을 준비했습니다. 사설 대 사설 오랜만에 선보입니다. 동아일보 사설과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먼저 동아일보 사설. 검찰의 개혁 주문한 문. 검수완박 문제점도 밝혀라. 비판적인 사설이에요. 검찰이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문 대통령이 언제까지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안 된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는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자,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문 대통령과 김호수 회동, 검수완박 사태 해결의 전기되길.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와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조급한 법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경향신문도 비판적이죠. 민주당과 검찰 양측 모두 문 대통령의 당부를 계기로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기 바란다. 다만 경향신문은 동아일보보다는 온건합니다. 대통령은 양쪽 모두를 비판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검찰도 대통령의 당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두 조간신문의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해설과 사설이 많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볼 장면은 두 번째 장면은 국회의 풍경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입법을 추진하는 주체인 민주당은 지금 정의당도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반대하고 민변 참여연대
검찰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마 어제 법사위 소위의 모습을 보면 민주당의 해석이 잘 드러나리라 봅니다. 함께 보시죠.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상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의사 일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굉장히 꼼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과 후에 뭔가 절차가 진행되면 무효다라는 규정과 절차에 대한 규칙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법안을 심의하기 전에 법조계, 학계, 언론 등 시민단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 법안을 진행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 의원님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형사 절차를 굉장히 많이 지금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보고 면밀하게 검토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예, 네. 방금 그 말씀은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면 차장님의 개인 생각이십니까? 공식 의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저희가 법원행정처에서 그렇게 공식 입장을 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무슨 공식 입장이라고 말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법사위에서 저희한테 이제 의견 조회가 와서 그걸 금요일 차장님 다 돼가지고 차장님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차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 질의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급기야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다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던 중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말을 끊고 국회가 우스워 보이냐라고 발끈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민주당은 빨리 윤석열 당선인 임기 전에 이 법을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님, 네. 방금 마지막에 본 장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 김용민 의원이 공식 입장이냐라고 물어서 공식 입장이다를 설명하는 중에 김용민 의원이 발끈하는 대목이었어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예. 이제 법원행정처 차장님에게도 그러면 국민들께도 사실은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죄송하고요.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상범 의원과 견해를 같이 하고 김용민 의원이 또 견해를 달리하는 걸 보니까 여야가 바뀌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례적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그 소위 절차가 좀 저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원래 안건은 상임위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 상임위원회에서 대체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대자, 몸체자 해서 대체적으로 이것이 상식적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토론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법안이 소위로 넘어가야 될지 소위로 넘어가지 말아야 될지, 즉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법안은 너무 지금 민주당 일방의 주장이고 다른 정당에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국민들께서 다 우려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좀 더 숙려 기간을 갖고 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전문가들, 교수, 학계 분들 모여서 더 논의를 해서 보완을 해서 소위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근데 상임위의 회부에서 그런 대체 토론을 하면 이게 국민들께 다 알려질 것 같으니까 그 상임위 전체 회의 대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소위로 직회부했습니다. 예.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법안을 그 국민들 잘 모르게 시끄럽지 않게 하고 조용히 해갖고 빨리 통과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그런 취지의 정당한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으로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본인의 개인 생각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중에 김용민 의원님의 저런 행동은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뭐 면책 특권도 있고 뭐 모든 말씀을 다 하셔도 되긴 하지만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까 좀 자중하시는 게 좋죠. 전재수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 동일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은 좀 부적절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의 발언은 그 법원을 대표하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국회에서의 특히 이제 회의에서의 발언은 법원이라고 하는 그 공식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개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곳은 아닙니다. 더더구나 이것이 지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것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와중에 처장 개인의 의견을 국회에 와서 이야기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원의 공식적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 법에 대해서 아마 입장을 가진다면 양비론적 입장을 가질 겁니다. 필요한데 급하다. 뭐 이런 식의. 근데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저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 공직사회 보면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람이 불기도 전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안은 195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제정이 될 당시에 형사소송법도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권한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말하자면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사회가 어떤 특권의 영역에 있는 것을 특권의 영역의 독점적 권한을 나누고 분산하는 그런 이 특권의 영역을 해체시켜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의 권한과 독점적 권한을 나누고 분산하는 이 세계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는 절실해졌다. 그런 것이 이제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4월 임시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배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과거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바탕에 깔렸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자만 좋아지는 이 법,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독박, 죄인 대박 법이 바로 검수완박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이 법을 통과를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조홍천 의원, 김혜영 전 의원, 민주당 의원총회 때 박용진 의원도 반대 의견 밝혔으니까 조금 박해 중에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을 나갔죠. 해박조입니까? 조박해입니까? 조해박입니까? 어쨌든 함께 보시죠. 조홍천, 헌법 위반 소지 우려, 상호 모순점 적지 않다, 실무상 문제점 발생되기 확실하다. 어제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조홍천 의원. 돌직구쇼 출신이죠. 김혜영 전 의원, 검찰을 악당으로 규정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다. 누굴 지키자는 거죠? 법 체계 혼란, 수사 공백 등 심히 우려된다라고 어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오늘 김호수 총장이 조금 전 출근했습니다. 어제 사표를 철회했으니까 오늘 다시 출근하는 건데 출근길에 뭐랄까요?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뭔가 얘기를 꺼냈는데 수사권은 박탈하되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으면 괜찮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금 전 김 총장 발언 들어보시죠. 정말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면 2019년에 그 검찰 개혁을 할 때 핵심 쟁점은 수사 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거냐 문제였는데 그때 수사 지휘를 없애는 대신에 검찰 수사권을 남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사 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은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2019년도에 논의했던 것이 있으니까 연장선상에서 다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 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법부도 같은 입장을 피력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 출근길 발언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니까 이것도 좀 해석이 필요한 장면 같은데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가 사표를 안 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 발언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반대했다고 했다가 조금 전 발언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도 되는데 수사 지휘만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또 발언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니, 김광선 변호사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제가 모르면 국민도 모르고 검사들도 잘 모르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저건 이제 수사권 박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말이기 때문에 흔드는 언어고 또 흔드는 입법이죠. 근데 저렇게 과연 총장으로서 얘기하는 게 맞는가 싶어요. 근데 저런 얘기도 사실은 의견을 수렴해야죠. 검찰 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또 국민의 여론도 봐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일단 저렇게 툭 던지고 나면 검찰총장이 저런 얘기해? 검사들도 저런 생각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중요한 얘기를 왜 출근하면서 저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봐요. 뭐냐면 너무나 지금 민주당에서 마치 제동장치 없는 폭주하는 기관처럼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떠한 제안을 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일단 기관차를 좀 멈추게 하고 아니면 속도를 늦추게 한 다음에 추후에 어떤 국민 여론 또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뭐 검사들이 할지 아니면 국민 여론이 이제 수긍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입법 과정을 보면 어제 법사위 소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절차에 있어서도 왜 저렇게 마구마구 막 정말 앞뒤 보지 않고 달려가는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지난번 이제 만장일치로 검수완박법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의원총회에서. 그런데 나중에 흘러나오는 얘기는 만장일치가 아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72명이 이제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거기에 172명 이렇게 군대도 아닌데 일사훈련을 이렇게 발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럼 민주당의 어떤 민주성 어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뭐 조홍천 의원이랄지 뭐 여러 명이 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정의당 또는 법원 행정처 뭐 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을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아무리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다수당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전재수 의원님의 또 반론. 민주당 국회의원 172명이 뭐 생각도 없는 사람 누가 하는 대로 그냥 뭐 이게 100% 172명이 그 당론으로 가능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당의 당론 추인 절차입니다. 그건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3시간 30분을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서 그렇게 당론 추인 절차를 밟는 그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당론으로 결정이 되면 172명 이름을 다 넣는 겁니다. 그거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론 추인 절차상 이제 그런 것이고 정당이 군대일 수는 없는 것이죠. 3시간 30분을 토론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172명이 설사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한 곳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서 그래서 당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뒤 보지 않고 폭주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일부 국민들께서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지점이 있다는 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개혁의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기나긴 역사적 논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성과가 2019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가지고 일부 실현이 됐고 지금 현재 이 과도기적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지난 20년 동안의 역사적 논의 과정의 성과들이 20년 전으로 후퇴할 가능성과 우려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도기적 이 상황을 좀 극복을 하고 수사기소라는 애초에 형사소송법이 70년 전에 제정될 때 수사기소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그 이제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전체 형사사건의 99.2%를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고 있는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지난 2년 동안 데이터를 보게 되면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지금 34만 건을 할 때 검찰이 10,000건 정도를 했습니다.
6대 범죄도 경찰이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공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검찰이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가지고 독점적이고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한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조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를 해체할 때 해양수산부 공무원 저렇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해양경찰청을 해체할 때 해양경찰청 해경들이 저렇게 공무원들이 저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검찰 공무원들은 저렇게 합니까? 이미 검찰 조직은 공무원 그 이상의 특권적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한 말씀. 검찰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문재인 정부 이전의 얘기예요. 수사권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경찰에 줬잖아요.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뭐가 있나요? 결국 고위공직자하고 살아있는 권리에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수사 권한만 있어요. 그 나머지는 공수처, 경찰이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이 개혁과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공수처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검찰 개혁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검찰서 수사 지금 뭐 몇 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6대 범죄밖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지방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특수수사할 수 있는 인원도 다 축소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 그 민주당에서 말하는 게 육사 옛날 하나를 연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육사를 없애버려야 돼요? 육군의 문제가 있으면 육군의 전투력을 뺏어버려야 합니까?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들어와서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사실 많이 득을 봤다고 하고 또 검찰 개혁의 성과도 저는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이 정도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검찰의 힘 다 빠졌잖아요. 뭐 몇 가지 수사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뺏어가지고 더 이상 검찰을 악마화해서 어떤 수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치 검찰 개혁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 이슈가 길어지면 저희가 준비한 다음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두 분 충분히 두 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를 전달한 것 같아서 사회자의 직권으로 두 분의 말씀을 여기까지 충분히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이 못지않게 세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버티다 갑자기 사퇴한다고 밝혔어요. 이것도 매우 이례적인 모습인데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소쿠리가 등장하고 소쿠리는 양반이게요. 쓰레기 봉투에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표를 담게 했었습니다. 이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향했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방선거가 가깝기 때문에 내가 사퇴할 수 없다라는 입장, 사퇴 거부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퇴를 하겠다고 합니다. 소쿠리 투표 44일 만,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책임론 거취 표명 사퇴 압박, 더 잘하겠다라고 사퇴 거부. 어제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책임을 통감하며 심력 끼쳐드린 것 다시 한번 깊이 사과, 사의 표명했습니다. 공석이었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가 새로 임명되는 등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라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기자 어떻게 봅니까? 요즘 고위공직자들이 사표를 냈다가 다시 철회하는 게 뭐 장면도 뭐 섭섭치 않게 나오고 있어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갑작스러운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퇴 거부 철회인가요? 사퇴 거부. 뭐 하여튼 사의 압박이 그냥 심했을 때는 이제 버티다가 어제 폭탄 선언처럼 사의를 표명해서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지 않나 싶은데 글쎄요 노정희 위원장 나름대로의 시간표였다라고 뭐 선관위 내부에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바로 대선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가 있었고 거기 쇄신안이 이제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거기까지 10가지 내가 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이렇게 봤던 거 아니냐 이렇게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도 사실 선관위는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이끄는 조직입니다. 사실 선관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 명예직처럼 비상근인 거죠. 그런데 상임위원이 공석이었고 사무총장이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를 추스릴 사람이 없었다. 아마 노정희 위원장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전선거 부실 관리에 대해서 내부 감시 체계를 더 강화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쇄신책을 내겠다 이런 것까지를 정리하고 나서 사의를 표명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합의해서 선관위원을 지명을 했죠. 아직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등이 남아 있지만 결국 그분이 이제 아마 상임위원을 맡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자기 뒤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이런 사의를 표명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선관위원장을 그러니까 선거 관리라는 게 한 번 부실하게 논란이 되고 나면 사실 그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고 그건 민주주의 자체를 굉장히 위협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위원장을 지금처럼 계속 비상근으로 대법관에게 약간 명예직으로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논의 자체를 시작할 시점이 됐다. 그런 점에서 뭐 노정 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뭐 나중에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겠으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선관위원장을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데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공석이었던 선관위원이 임명이 됐고 지방선거가 부실하게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책 수립이라는 해결책이 마련이 됐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3월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이 발언 들어보시죠. 위원장님 이번에 그 사전선거 부실 논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우선은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민님께 사과 말씀은 따로 없으신가요? 검찰 고발 당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 사과도 굉장히 늦은 사과였다라는 당시 비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노정희 선관위원장만의 어떤 시간표대로 책임을 지고 사의, 다만 좀 늦은 사의 표명이 나왔다라는 해석이 중론일 것 같습니다. 이영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방선거는 이제 뭐 쓰레기 봉투 안 나오겠죠? 나와서는 절대도 안 되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던 거죠. 사실은 좀 그 노정희 위원장께서 사실 좀 더 정무적 감각이 있었다면 저 당시에 사표를 내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자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위상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걸맞는 행위였다고 저는 보고요. 차제에 지금 그 사무총장이 그 선관위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원장은 지금 명예직이에요. 대법관이 지금 와서 하는데 물론 선관위원장이 뭘 하겠다고 그러면 사무총장이 뭐 막을 수야 없겠지만 어쨌든 약간 명예직이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선관위가 독립적이 되려면 저 선관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책임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일이 있으면 자기가 일을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원처럼? 예, 왜냐하면 지금 저 사무총장이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 해바라기들 돼갖고 선관위의 중립성이 계속 위반이 돼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사무총장들은 완전히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선관위원장, 특히 노정희 선관위원장 나름 중립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사무총장의 그런 그 친여당 행보를, 친정부 행보를 막아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분이 직접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고 책임이 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선관위가 정말 독립적인 기관으로 다시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의 의견, 국민의힘의 또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뜨거운 소식은 바로 조민 씨,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낸 의전원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제가 먼저 이걸 정체를 공개해버렸군요. 조민 씨인데 당분간 의전원 졸업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효력정지 청구의 일부가 인용이 된 거죠.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 냈고 일부 인용됐어요. 회복이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 정지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 집행정지 효력, 본안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제한. 조민 씨는 1심 진행 판결 직후까지 졸업 자격이 유지된다. 이겁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그러면 의사 면허도 중단 안 하겠다라고 나왔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처분 결과 통보 방안 검토 예정.
졸업생 신분 유지되는 걸로 확인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는 중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나비효과인데 부산대의 뒤늦은 진상조사 결과와 부산대의 뒤늦은 입학 취소가 고려대학교의 뒤늦은 입학 취소로 이어졌고 보건복지부의 뒤늦은 의사면허 취소 중단 절차로 가던 중에 조민 씨와 조국 전 장관이 집행정지해달라, 효력정지해달라라는 청구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자 다시 이게 줄줄이 스톱되는 모양새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 행정소송을 할 때요, 그러니까 의사면허 취소를 했어요. 아니면 그냥 부산의대를 졸업 입학을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본인한테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만약 이게 확정이 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어요. 예. 그다음에 굉장히 긴급하게 빨리 이걸 어떤 형식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에서는 이게 정말 재량권의 이탈이냐 남용이냐 위법이냐 아니냐 따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나중에 그 결과가 본인한테 유리하게 나와버리면 사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입학 취소와 관련된 효력을 정지를 시켜놓고 소송을 해라,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집행정지했다고 그래서 조민 씨가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정지를 시켜놓고 본안 소송에서 승패에 따라서 취소 여부가 갈려져야 한다. 이제 그렇게 법원은 보고 있는 거죠. 그 본안 소송이라는 거는 조국 재판, 정경심 재판과 별개로 조민 씨가 부산대에 소송을 해라 이거죠. 왜 나의 입학을 취소하느냐. 그렇죠. 그 1심이 나올 때까지 법원에서는 부산대학교가 입학 취소한 결정을 무효화시킨 거군요. 무효화시킨 게 아니고 보류했다고 보면 효력 정지시킨 거군요. 효력을 정지시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부산대가 입학해줄 권한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학교의 고유 권한과 별개로 법원에서는 조민 씨의 명예가 회복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소송하고 그거 보겠다 이겁니까? 법원의 판단을 보겠다 이겁니까? 그렇죠. 이제 부산에 어떤 입학 취소의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아니면 절차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입학을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본안 소송 제기해서 결과 나오고 나면 이미 엄청난 손해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손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지시켜 놓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안 소송이 1심 판결이 나오면 한 30일 것까지만 이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 만약에 조민 씨 측에서 패소를 했다. 그러면 이제 정지의 효력은 없어지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입학이 취소가 되면 이것은 의사 면허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연히 부산 의대에서 의전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한 게 맞는데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사실은 이 재판의 결과를 볼 때까지 심리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도 그러면 효력정지에 관련해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있을 때까지는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된 심의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재명 기자 이런 질문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법원의 관점은 일견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입학 취소라는 것은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조민 씨, 조국 전 장관들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물론 정경심 대법원 재판에서 다 유죄로 판명이 났고 또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산대학에 있는 것도 맞지만 법원에서는 좀 1심 지켜보자라는 건데 자 그럼 이 같은 관점에서 질문 드립니다. 법원이 고려하지 못한 것 하나가 있는데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추후 취소된다면 자격이 없는 의료진에게 그간 진료를 보고 있는 수많은 진료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피해는 이 관점에서는 법원이 고려를 안 한 겁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조민 씨가 이제 인턴 활동을 끝내고 레지던트를 가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고 실제 지금 의료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지요. 현재 어느 병원에 소속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법원도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법원의 이제 결정은 그거죠. 만약에 지금 취소하고 다시 의사면허까지 취소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보자는 것까지가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왜 일부 인용이냐면 조국 전 장관이 요구했던 건 대법원 판결까지 봐달라는 거였죠. 보고 결정하자는 거였죠. 근데 대법원 판결까지는 진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니면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1심은 한 6개월 뭐 정도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일단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입학 취소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면허 취소까지 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법원 일부 인용한 건데. 아니 그러면 자 부산대의 입학 취소 절차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사실은 고려대학교가 먼저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하고 통보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려졌잖아요. 일단 학부 자체가 지금 취소가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산대 의전도 의미가 없어졌죠.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대학의 졸업 증명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 전문 대학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다 연쇄적으로 이제 연쇄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돼서 다시 이제 1심까지 또 시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이제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가족이 그걸 승복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고통의 시간들 늘 조국 장관이 진짜 가혹한 시간에서 고통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 시간을 누가 계속 끌고 가고 있는가. 또 6개월 또 연장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고려대학교 이제 관련해서 또 소송을 내고 또 가처분 나오면 또 그만큼 또 시간이 연장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과연 조국 전 장관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 시간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소송인지 조국 전 장관도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핫쌈 뜨거운 소식 주인공 공개합니다. 붙잡힌 이은혜와 조현수 영장이 청구됐고 부작위 입증에 지금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검찰 어제 이은혜, 조현수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윤 씨가 사망 전 미납 실효된 8억 원 생명보험을 되살린 정황, 수용 못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구조하지 않은 것, 범행 계획적 부작위 살인의 입증을 주력할 방침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떻게 잡혔을까? 지인 카드를 쓰다가 덜미. 야, 그래요. 이게 카드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요즘에. 자기 카드를 안 쓴 것까지는 머리가 좋았는데 지인 카드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건 패착이라는 거예요. 이은혜, 조현수 공개 수배 4일 뒤 이달 3일 1박 2일 여행을 가요. 이것도 대범해요. 공개 수배 됐는데 야, 1박 2일 여행 간다? 이거 정말 대범합니다. 그런데 과거 여행 때 사용한 지인의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했다. 해당 카드의 명의자는 검경 주변인 수사에 포함된 리스트였다. 딱 걸린 거죠. 본인 카드는 아닌데 이은혜 주변인 리스트를 검경이 만들어놨는데 그 카드 갑자기 사용이 됐다. 해당 기간 숙소 있는 지역 방문을 안 한 점. 근데 그 카드 주인이 그 지역에 당초에 가지 않았다. 여기서 딱 걸렸다라는 겁니다. 검경, 이은혜 일행이 묵었던 숙소에 찾아가 CCTV를 확보하고 차적을 조회했다. 함께 여행 다녀온 지인을 찾아내 조사했다. 삼성역 인근 오피스텔 은신 진수를 확보했다. 아, 이렇게 붙잡혔다는 겁니다. 결국은 신용카드였어요. 신용카드. 그런데 아니 그 지인은 그러면 왜 신용카드를 준 걸까? 조력자입니까? 이재명 기자? 아마도 그렇게 이제 검찰이 보고 조만간 소환해서 수사를 해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이미 이은혜가 그 지인의 신용카드 쓴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검경 이제 합동 수사단을 봐야겠죠. 입장에서는 그 지인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 지인의 카드가 쓰였고 그런데 그 지인은 그 현장에 가지 않았고 그렇다 그러면 이은혜, 조현수가 썼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고 그래서 차적을 조회해서 오피스텔을 특정했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은혜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까지를 알려줘서 결국은 이제 검거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건데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오히려 이제 은신하는 수배자들한테 누구 카드 쓰면 안 되겠고 이런 걸 알려주는 걸지 몰라서 참 조심스럽긴 한데 결국은 이 지인이 조력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실제 이은혜, 조현수가 여러 조력을 받았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만큼 아마 검경 수사단에서 이 부분까지 할 텐데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주목받았던 게 물론 이제 잊혀진 사건들을 다시 이제 여러 정황들을 확인해서 살인 혐의로 다시 이제 공개 수배를 하면서 알려졌지만 사실은 거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박탈 문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주목했던 거죠. 결국은 검찰의 보안 수사 권한이 없었으면 참 알려지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던 거죠. 그냥 묻힐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걸 확인한 거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검찰 수사권 박탈이 되면 안 되는 사례로 굉장히 어제도 여러 홍보를 하던데 결국은 이 사건을 얼마나 깔끔하게 검찰이 마무리 짓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작위. 일반적인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냥 방치하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방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살인은 뭐 흉기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랄지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 살인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법상으로는 자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동, 소극적인 행동을 이제 부작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도망 다니다가 잡혔잖아요. 제가 돌직구에 나와서도 곧 잡힐 거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워낙 이게 디지털 시대거든요. 그래서 잡히는 경우를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휴대폰. 그러니까 대포폰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 지인들과 통화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지인들 추적해 보면 휴대폰을 추적할 수 있고 유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돈이거든요. 돈은 이제 현금이나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카드 자체를 쓰게 되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럼 대부분 현금을 써요. 근데 현금의 맹점이 뭐냐면 방 안에서 현금을 쓸 수 없어요. 현금을 직접 가지고 가야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공개 수배되면 더구나 얼굴 아는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CCTV예요. CCTV는 어디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잡힌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죠. 어느 지점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연동된 시스템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면 어디 집으로 들어간까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저도 강남에서 그 큰 대로에서 지갑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경찰이 3시간 만에 누가 그걸 주워갔는지를 찾아내더라고요. 결국 CCTV 전부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 가지고 뭐 지하철 타고 이런 것들을 금방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주워간 사람이 김 변호사님 카드로 지하철도 탔어요? 아니요, 제 카드 탄 건 아닌데 CCTV를 가지고 그 사람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하철 탈 때 교통카드 쓴 거죠. 그 정도의 숨을 데는 없다, 대한민국에. 그렇죠. 공개 수배자들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조국 전 장관 딸과 관련해서 더 이상 의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라는 패널의 추측도 있었는데 조국 씨의 입장에 따르면 어딘가에서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조국 씨가 또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눈덩이 같은 의혹들입니다. 함께 보시죠. 눈덩이 의혹들, 정호영 풍전 등화, 바람 앞에 불이라는 거죠. 아들과 딸이 어떻게 경북대 의대 편입을 할 수 있었을까와 관련돼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2017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 시험 탈락. 그런데 2018년 다음해 탈락대와 차이 없는 스펙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합격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당락을 가른 자소서 평가자 절반이 아버지와 아는 사람. 2018 자기소개서 평가위원 6명 중 3명이 동문회 등 지인이다 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호영 내정자는 이거 누가 심사하는지 모른다, 블라인드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심사위원 배정은 시험 당일에 추첨으로 무작위 임의 배정하게 되어 누가 심사를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2중 3중의 투명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편입 절차가 진행되므로 청탁 등이 불가능한 공정한 구조입니다. 정호영 내정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누가 심사하는지 모른다, 블라인드 면접이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의혹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면접 때 얼굴 이름 다 노출이다. 중앙일보 보도. 경북대 의대 편입학 구술 면접 응시자 얼굴 이름 수험번호 심사위원들에게 노출됐다. 당시 커튼이나 마스크 같은 가림 도구 없었고 2019년도부터 블라인드였다 라는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내정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면 아들은 서울대 못 가냐. 그 대학 교수는 그 대학이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서울대에는 자녀를 못 보냅니까? 아빠가 졸업한 학교를 가고 싶었겠죠.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 학교에 있다고 해서 다른 학교에 보내야 된다 이런 점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교수라고 서울대에 자녀 못 보내냐. 그런 건 아닌데 적법하고 적합하게 보내야 되겠죠. 의혹입니다. 그런데 블라인드라더니 블라인드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절대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급기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호영 장관 내정자는 안 된다.
라는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민주당 이야기 들어보시죠.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에 국민의 공분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조 전 장관 때 같았으면 지금쯤 10곳은 압수수색을 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내로남불이 될지 공정과 정의가 될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는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품격과 도덕성이 필수인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 공정을 바랐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정우현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주십시오. 하태경 의원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결사 반대. 인수위의 입장은 어떨까요? 장제원 비서실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각계의 입장들 보내고 있는데 조국과 다르다 발끈. 조국 문제야 뭐가 같으냐. 정 후보자가 조작을 했냐 위조를 했냐. 부정의 팩트가 뭐가 있냐. 아빠가 어떻게 언질을 했다든가 힘을 썼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 라고 발끈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 두 분 의견 바로 듣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그래서 이제 조국의 문제와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죠. 이제 조국 장관은 상당히 여러 문제에 있어서 이제 계속 드러나고 있었던 거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아버지가 다니는 학교에 이제 편입을 할 때 면접 점수를 상당히 높게 받은 정황이 그 지인 찬스 아니냐, 아빠 찬스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조국 장관 문제와 이거를 동일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 문제도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정 후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소명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저는 모든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은 적극적으로 좀 소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정권이든 앞으로 할 분들이든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소명하는 것은 바로 내정자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하고 나중에 청문회장에서 다 하겠다 한꺼번에 하겠다 이렇게 뭉뚱그리면 안 돼요. 청문회장에서 시간 없고 뭐하고 해갖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전에 최대한 하고 그래서 그게 국민적 의혹이 풀리면 그 파고를 넘고 이제 내정자가 정말 지명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파고를 못 넘으면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거기서 주저앉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정 후보자가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은요? 예. 그 장제원 비서실장께서 위조를 했냐, 조작을 했냐, 부정의 팩트가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사를 해보면 알죠. 예. 수사를 해보면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조국 장관 조금 전에도 이제 조국 장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틀린 게 있죠. 아마 이쯤 됐을 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서 전격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무려 4군데 대학에 대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 검찰이 왜 압수수색을 했냐 이 정도 의혹까지 압수수색까지 가는 것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검찰의 공식 답변이 뭐냐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보를 하려면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검찰의 입장이 지금과 상당히 틀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조를 했는지 조작을 했는지 부정의 팩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 인수위 배현진 의원 대변인의 브리핑 중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저는 포착했는데 40년지기가 아니다.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인수위에서 대변인이. 자, 많은 언론 보도에서 당선인과 40년직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 잘못됐다. 40년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배현진 대변인입니다. 40년직이라는 그 표현이 여러 곳에서 인용돼서 보도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 두 분은 각자 그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검사와 의사로 각자의 아주 바쁜 그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40년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입니다. 이재명 기자, 자 이렇게 되면요. 40년직이 아니다. 직위는 맞지만 40년 직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절친하지 않다. 이 말인즉슨 사실관계 바로잡는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40년 직이고 뭐 친구의 우정 이런 것 때문에 당선인이 전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이를 더 쉽게 하면 흔히 일각에서 뭐 손절각 아니냐. 이미 당내에서 의혹이 많이 지금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해명의 핵심은 블라인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누굴 심사하는지 몰랐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심사하는지 모르더라도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트 자체가 아니었다, 시험이 아니었다. 그래서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 입학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 2019년도부터 블라인드 테스트가 시험이 본격화되고 전혀 아니었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심각한 해명의 오류를 낳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해명이 과연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뭐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가장 큰 고민일 테고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다시 복기해봤습니다. 과거 기사를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되고 일주일 뒤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터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에 조민 씨 부정 입학 의혹이 터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에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2주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갔었습니다. 당시에 복귀해 보면.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 지명을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편입학 의혹이 터졌습니다. 조금 지나면 아직까지 2주가 안 됐지만 한 다음 주가 되면 2주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나서지 않으면 분명히 이것은 이중다투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당시 조국 전 장관도 의혹 수준으로 임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다 이런 말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이제 윤석열의 공정은 무엇이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 앞에서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국민의힘이 과연 계속 정호영 후보자를 방어할 수 있느냐. 지금의 해명이 방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점에서 아마 지금 배현진 대변인도 40년 직이라는 것은 오해다 이런 설명까지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직이 아니다. 인수위의 대변인의 브리핑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저에게는.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경기도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함께 보시죠. 경기도. 민주당은 경기 4인방을 경선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지지율은 누가 높을까?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시원하게 여론조사 결과 한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펼쳐놨습니다. 여러분들 거실에서 편안하게 저희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경기지사 여야 후보 적합도입니다. 바로 보죠. 김은혜 후보가 27.6%,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22.1%, 유승민 후보가 18.9%, 안민석 9.6%, 염태영 5.3%, 강용석 4.1%, 조정식 3.6%. 김은혜 의원이 김동연 후보와 함께 선두권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유승민 후보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여야 후보를 함께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내부의 적합도만 두고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면 또 결과가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승민 후보 36.6, 김은혜 의원 32.1, 오차범위 내의 박빙이에요. 그런데 뭔가 여야 후보를 다 놓고 봤을 때와 국민의힘 내부 두 명만 딱 놓고 봤을 때 양상이 조금은 다르죠? 그러면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 어떨지 함께 보시죠. 김동연 후보가 높습니다. 28.2, 안민석 16.0, 염태영 10.4, 조정식 6.1. 결국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마침 어제 저희 채널A에서 유승민 대 김은혜, 김은혜 대 유승민 두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들어보시죠. 23년 동안 갈고 닦은 정책 역량,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봉사를 경기도에서 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철의 여인으로 기득권을 혁파하고 경기도의 미래를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전면 개혁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6,500억 원 가까운 돈을 이재명 지사가 썼습니다. 김은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지역 화폐로 그렇게 왜곡됐던 만큼 실질적으로 청년의 도약을 주어주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저는 필요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마중물이 뭡니까? 기존에 100만 원이었지만 저는 300만 원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모든 청년에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재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 없습니다. 예. 기존에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줬고요. 저는 적어도 한 19세에서 34세 사이에 좀 더 내 역량을 발전시키고 싶을 때 보탬이 될 수 있는 거는 필요할 수 있게. 이양수 의원님, 지금 전체 여야 후보들을 놓고 봤을 때 경기지사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2명, 김은혜, 유승민만 놓고 봤을 땐 또 박빙입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만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의 분들이 김은혜 후보보다는 김동연 후보를 선택하는 게 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김은혜 후보는 좀 젊고 지금 신예고 그다음에 지금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유승민 후보나 김동연 후보는 좀 둘이 겹쳐요. 오히려 김동연 후보 쪽이 좀 젊고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민주당 지지자분들께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김은혜 후보가 1등인데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만 하면은 이렇게 비슷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김재현 후보와 유영아 후보가 단일화를 하기로 논의했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내 탓 공방도 벌인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재현 전 최고, 유영아 일방적으로 후보 사퇴만 요구했다. 수성구 파동, 주거지 정했다 했을 때 그곳 보궐선거 염두했다는 느낌이 받는다. 유영아 변호사, 김재현 자신이 제안했던 단일화 방식은 고집한다. 진실은 알 수 없는데 단일화가 불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재수 의원님, 두 분 단일화만 불발되면 홍준표 후보만 좋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일이라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아마 단일화하지 않고서 이렇게 경선이 되면 홍준표 후보가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홍준표 후보가 되면 그 홍준표 의원 지역구가 비거든요. 비면은 바로 6월 1일 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한 3차 방정식, 3차 한수쯤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의원의 대구 지역구로 주거지를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가 후보를 된 것을 상정을 하고 후보가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대구시장을 나갈 건지 보궐선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할 것인지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단일화 협상이 좀 꼬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 장면도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강원도 선거 공천도 잡음입니다. 한 언론은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황상무 후보를 단수 공천했는데 김진태 후보가 단식 투쟁하면서 반발하자 김진태 의원이 사과를 하고 또 다시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라는 게 요입니다. 공관위 대변인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김진태 후보가 문제 발언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립니다.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다시 논의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앞으로 다시는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공관위원들이 판단을 했고요. 강원도의 김진태 후보와 황상무 후보를 경선에 붙이기로 최종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결국 5.18 관련된 발언으로 컷오프했다가 사과를 하니까 다시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볼까요? 김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죄에는 검은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출세욕, 자리 욕심을 위해 등 떠밀려 마음에도 없는 억지 사과를 하는 김 전 의원 모습과 국민 개망쇼를 기획한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여전히 전두환과 지만원의 그림자가 짙게 느껴집니다. 이양수 의원님, 요는 이건데 그럴 거면 왜 애초에 황상무 후보로 단수 공천을 했고 공천을 앞두고 무슨 말을 못 하겠냐마는 공천 앞둔 사과를 진정성 있다고 받아주는 건 또 뭐냐 이거거든요. 그 중앙당 공관위의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의아합니다. 의아하다. 예, 보통은 그 공관위에서 굉장히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발표를 합니다. 예. 물론 신이 아닌 다음에야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절차와 과정에 아주 그 심도 있는 수기 과정이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번의 경우에는 그 재심을 받아들여 줬고 또 그리고 사과하고 진심으로 좀 뉘우치는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김진태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목편만을 얻어서 다행입니다만 공관위의 위상에는 흠집이 났다라고 좀 볼 수밖에는 없네요.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만나서 양당 합당에 동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하여 공동성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를 포함해서 4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예비 경선을 통해 가지고 3인을 추리기로 했습니다. 경선 방식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고요. 저희들은 6주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지금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또 발생해서 시간 없는데 이건 꼭 속보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검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는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앞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근하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할 수 있게만 해주면 수사권 박탈해도 좋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대검이 그건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대검은 그와 관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묘하게 총장과 대검 간에 뭔가 이견 마찰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하루 좀 잘 취재해서 무슨 진위인지 맥락을 파악한 후에 내일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